네, 45년 전 12.6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두 기억에 남는 트라우마로 기억이 될 겁니다. 최근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대한 재심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두 분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님, 그리고 민변 회장 역임하신 조영선 변호사님, 그리고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 단원, 네, 단원입니다. 네,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김재홍 선생님께서는 12.6 비공개 재판 통합 증언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네, 내셨습니다. 이게 벌써 2020년 네, 재심 신청을 했던 건가요, 변호사님? 2020년 5월 26일. 5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의 이제 40주기를 맞아서 지금 한 세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의 이제 김재규의 여동생의 이제 대리를 해서 처음에 이제 소재기 재심 청구를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날이 생각이 나거든요. 79년. 네. 예. 11.6 때. 예, 11.6 때. 학생.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예,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엄마 아버지가 했던 게 막 생각이 나. 그때 우셨어요. 예. 그래요? 예, 우셔요? 예, 예. 그 대통령이 서거 박 대통령이 박정희 죽었다고? 대통령이 서거됐다 그러면서 서거라고. 예, 서거라고 했어요. 아니 시해. 예, 그러면서 막 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시해라는 말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서거를 시해로 고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시해라는 말도 예. 신하가 임금을 죽인 걸 시해라고 그러는데 예.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죽였다고 해서 시해라는 말 써서 예. 저는 그거 비판하는 칼럼을 한 2번 썼고요. 예. 박정희 살해 사건이라고 쓰셨습니다. 박정희 살해 사건입니다. 살해 사건, 살인 사건? 살해 사건. 살해 사건이다. 이색 부모를 자녀가 부모를 죽였을 때 네. 신하가 임금을 죽인 걸 시해라고 합니다. 시해. 그거 예. 대사전에 나온 얘기인데 네. 어떻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시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책의 그 두께만큼 예. 상당한 세월이 물경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야 어찌 보자면 재심을 통해서 당시 12.6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박정희를 왜 죽일 수밖에 없었나 김재규 장군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변의 그 가족들이 처음 찾아온 건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그 전이었죠. 그 전에 2019년 아마 가을 겨울쯤에 네. 사실 거기 계기가 되었던 게 그 지금 뉴스타파로 간 봉지욱 기자가 네. 이제 그 보안사에서 녹음한 녹음 테이프를 이제 그 관계자로부터 입수를 해서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자문이 들어왔고 또 봉지욱 씨는 뭐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예, 그래서 또 봉지욱 기자 상당한 역할. 훌륭한 기자네. 예. 또 이제 별도로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 오랫동안 이 김재규 관련해서 구명운동, 맞아요. 명예회복 운동을 예. 해왔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저희들한테도 좀 무언의 뭐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쯤은 사법적인 진실, 사법적인 정의를 위해서는 이건 재심 청구를 통해서 네. 억울하게 되어 있는 내란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는 네. 그런 사법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유가족 여동생이죠. 김재규 네. 여동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당에 있었던 가족사들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그 가족 모두가 정말로 이제 침묵에 한 40년 동안을 네. 어느 누구한테도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울분을 토로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심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뭐 또 사실 직계 비속이 보통은 하는 건데 네. 또 여기 가정사가 또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여동생이 이게 재심 청구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네. 없었던. 그것 또한 또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11.6의 어떤 트라우마,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이 예, 예. 예, 대통령이 되고 뭐 물론 탄핵은 됐지만 거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어떤 대구에 가면 막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김재규 장군의 가족은 그야말로 그냥 그 숨죽이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김재규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정당사에서 이제 그 보수 여당의 어떤 뿌리였던 것들에서 박정희를 시해했다. 아까 표현이 뭐 그런데 어떻든 시해라는 말 하지 말고 배신, 살해. 배신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으로 좀 잡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네. 제대로는 평가를 못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하나의 좀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둔덕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좀 최소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사법적인 진실, 그러니까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네. 어떤 그 부망쟁이랄지 또 그 전에 김기옥 열사 문제랄지 이런 어떤 역사적 유신 말기의 어떤 흐름들 네. 이런 진실들을 한번 밝혀보분을 해서 그 핵심적으로 김재규가 했었던 말, 그러니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고민이나 관계 속에 불구하고 유신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역사적 의미 또 사법적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좀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국회 도서관을 출근하다시피 하시면서 특히 이제 군사재판 기록을 전부 탐독하시면서 이제 쭉 정리를 하셨는데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선생님 역사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신 시대 박정희 유신 때 대학생이셨나요?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인데요. 네. 유신 1972년 12월 17일이죠. 유신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그 1년 전 1971년 전국 대학가 이수령 선포였습니다. 이수령. 네, 말하면 뭐 계엄령과 비슷한 것인데요. 대학가만 지목해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이수영. 저는 그때 서울대 물대 3학년생이었고 캠퍼스에서 불법 체포 당했고 경찰에 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2박 3일 고문 가혹 행위를 당하고 제적당한 뒤에 군대 강집 1세대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강제 전두환 정권이 했던 강제 녹화 사업의 그 선배들인데 저희 때는 그렇게 녹화 공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군대 끌어넣었다가 복학해서 복교가 어떻게 됐어요. 복교 어려운 건데 군대 생활을 모험적으로 하고 있다 하고 군대 끌려간 뒤에 대통령 박정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잘랐다고 하고 그리고 군대 갔는데 잘하고 있어서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면 대학에 복교시키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1년 만에 발표하고 그래서 복교가 됐고 졸업한 뒤에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1979년 12.6대에는 저는 동아일보 기자 3년차 4년차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신원 불량자, 신원 특이자 당시 언론 통제 장치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프레스 카드였죠. 정부 문공부에서 실원조에 뭐 받아가지고 뭐 이제 프레스 카드를 발급하는데 저는 프레스 카드가 안 나오는 기자. 그래서 프레스 카드가 안 나오면 정부 부처나 다른 중요한 뭐 단체들 출입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기자 발령 받는데 매우 어려웠고요. 실원 보강인 뭐 2명 이상 세우고 해서 겨우 받았는데 내근 기자이지만 저 같은 사람을 뭐 편집부나 교열부 기자로 보내기는 안 맞으니까 국제부 기자. 지금은 이름이 좋아 국제부 기자죠. 그 당시는 외신부 기자. 물론 뭐 세계 전 외신 뭐 통신들을 다 체크하고 그걸로 기사화하고 하는 자리였는데 그리고 뭐
선거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정치부에 비공식으로 파견 보내서 이제 취재 이렇게 선배들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내근 기자 국제부에서 근무했던 것이 상당한 그 자산이 됐고 도움이 됐던 게 사건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저도 뭐 오래 했지만 뭐 출입 기자 취재 기자를 하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렇죠. 출입처에서 되게 취재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 따로 이렇게 스터디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몰라 전모를.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기자로서 전모를 볼 수 있었던 위치가 매우 큰 그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12.6대 기자로서 이렇게 보았고 그다음에 또 12.6 김재규 거사는 저는 그걸 거사라고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의거라는 말은 조금 그 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은 김재규 중정부장 본인은 혁명이라고 자꾸 계속했어요. 근데 재판정에서도 그 검찰관들이 자꾸 제지하지요. 그 혁명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뭘 자꾸 제지하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치학자로서 뭐 언론인으로서 11.6 거사 정도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11.6 거사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체가 집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후속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필요한 그 역풍 복고 역풍 때문에 5.18 광주 민중항쟁의 그 참상은 없었어도 좋을 거 아니었느냐 하는 아주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규 장군, 김재규 중정부장이 후속 계획이 없었음을 여러 번 저는 느꼈고 그걸 실증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통해서. 네, 재판 기록을 통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11.6 그 거사 이후에 12.12 군사 반란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리고 이제 이미 하나회 정치 군인 하나회 요새는 저는 뭐 정치 군인 사조직을 넘어서서 정치 군벌 하나회 지금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이 후속처럼 나오는 건데 정치 군벌 하나회다. 뭐 그 무슨 정치권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때에 뭐 뭐니 하는 국영기업체 장은 다 하나회 출신. 도로공사 사장, 광업지능공사 사장, 무슨 뭐 농어촌개발공사 사장, 하나회 그 예비 장성들한테 다 이렇게 예약해 놓은 것입니다. 군벌이다. 그 군벌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 군인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 한국 사회 전체를 거의 지배하는 정치 군벌화했어요. 사실 지금 그 맥락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무슨 특정 고등학교 미안하지만 하나회 이거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뭐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최성택 무슨 이런 사람들이 역사 11기생들이 만든 하나회에 비하면 수준이나 조직력이나 무슨 인간적인 의리 뭐 이게 좋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용현파는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흉내 내다가 그냥 실패하는 것이고요. 실패했다. 그리고 뭐 2시간 반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 내란 미수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내란이라는 말을 쓰는 걸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도 칼럼을 쓰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언제부터는 이거 내란 계엄이라고 할 만하다고 쓰는 이유는 뭔지 아냐면 내란 혐의자야, 내란 피의자야, 구속돼 있어, 재판받고 있어. 그러면 기자들도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 인격적인 존칭 생략하고 쓰고 그런 게 우리 언론의 관행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내란 피의자들의 이번에 그 행위는 전에 그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정치 군벌 하나회에 피하면 그 어림도 없는 것인데 흉내 내다가 그냥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가 아니라 내란 미수죄가 아니라 내란을 벌였다가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뭐 상당한 부분 그 국회의원들의 그 아주 기동력 있는 그 역할로 그 저지된 실패한 내란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6이 그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거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모르죠. 그랬으면 또 그 유신 군사독재 체제의 한계를 부사하지 못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 유신 독재 체제의 1인 중심 체제의 그 장군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를 이렇게 권총으로 쏴서 살해했을 바에야
민주화된 조금이라도 민주화된 그 새로운 정부로 구상하고 그 기획을 했으면 12.12 군사 반란도 없었을 것이고요. 5.18 광주 민중항쟁 같은 그 참상도 것이다. 없었을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아쉬운 복고 역풍. 저는 복고 반동이라는 말을 한두 번 쓰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왜? 복고 반동이라는 말은 그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역사 복고 반동이라는 말을 복고 역풍으로 바꿨습니다. 네. 자, 그 2020년 재심을 청구할 때 유족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재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역사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5가지 이유라고 예.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긴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첫째 이유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회복.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다. 그리고 유신을 끝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 또 반공에 투철한 반공 의식에 투철한 이런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절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 건 아니다. 내가 그 대통령의 무덤 위에 올라갈 정도로 나의 도덕심이 타락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코 일관되게죠.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계속 강변을 하면서 오로지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박정희가 그만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그만둘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누군가가 종식을 시켜야 되는 강제로 종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나의 거사의 핵심이었다. 이게 일관되게 이제 첫 번째 재판부터 마지막 최후 전 진술까지 있었고 어떤 고뇌가 좀 사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과는 그 당시에 46년도 만든 조선 경비사관학교 소위 말하는 육사 전신인 2기 동기생이고 물론 그게 3개월짜리밖에 아니에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동기고 지금 현재 그 경북 구미가 있잖아요. 선산이에요. 그 전에 선산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을 두 사람이 8살인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단장 할 때 연대장이었던 그 경험도 있고 관계도 있고. 또 어쨌든 나중에 그 유신의 그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그때 뭐 호남 비료 사장도 만들어주고 종정부장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수를 알아주는 주군이었었던 걸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그 야수 그 고민들을 사실은 짓밟고 야수죠 야수 배신한 거니까 계속 그 고민들이 좀 그 이 재판정 내내 좀 흐름이 좀 있더라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선생님 뭐 정리를 책에서 많이 잘 해주셨는데 일단 그 미국에 대한 판단. 당시 이제 박정희가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놈들 갈래면 가 반미 뭐 이런 생각도 박정희는 자기 독재를 위해서 알려진 얘기죠. 미국 놈들 갈 때면 가라고 그래라. 가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제가 그 입수한 그 녹음 테이프 말씀을 드리면 이미 1993년도에 녹취록을 제가 그 뭐 특정 신문이지만 제가 있던 신문사인 동아일보사에 1년간 군 어제와 오늘 정치 장교와 폭탄주 이 시리즈를 쓰면서 이미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93년도 그 시리즈를 쓰면서 그 계엄사 군사법정 그 담당 준이가 있었습니다. 준이입니다. 그분이 원래 저 역사적인 기록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식 기록 녹음을 하나 해놓죠. 국무부 법무감실 이제 계엄사 그 군사법정 하는 것인데 그건 큰 릴 테이프인데요. 그걸 복사해놨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한 60여 개.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시리즈를 한 2가지를 쓸 때 지금 저는 동아일보 애독자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쓰시는 그 시리즈 잘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이제는 11월 군사법정
얘기를 쓸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관련해서 할 말씀을 하겠습니다. 좀 그게 누구예요? 만나시겠습니까? 네. 그럼 기자니까 만납시다. 네. 만났더니 이제 테이프 얘기를 하면서 네. 풀텍스트 전모를 복사해 내 가지고 제대에 나왔다. 제대에 나온 지 그러니까 그 테이프가 저희가 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개의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녹음한 부분하고 네. 보안사에서 이 법정 뒤에서 녹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러니까 지금 그거 교수님이 그 갖고 있는 공식적으로 아마 법정 내에서 녹음한 것들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봉지욱 기자가 입수한 거는 사실 그 보안사에서 뒤에서 입수한 거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녹음하면서 대화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보안사 네, 보안 자기 직원들끼리 뭐그 김재규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은 영웅 났네, 영웅 났어, 뭐 약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조석, 그러니까 또 문도 여닫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공식적인 걸 빼고 비공식적으로 보안사 차원에 그러니까 보안사가 그 녹음한 부분에서 좀 그 내용들을 좀 소리가 저희 요즘 기술이 좋아서 소음을 제거하고 좀 들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게 또 녹음이 좀 공개되면 그것도 참 근데 그런데 녹음 테이프가 부분적으로는 한 서너 개 버전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일부 예를 들면 뭐 중요한 부분 최후 진술 같은 그럴 거고요. 또 시사 월간지 신동아도 입수해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런 것인데 그 풀텍스트 전체의 재판에 관한 녹음을 이제 공식 그 가지고 하는 거를 입수해서 한 게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때 이미 공개가 된 거고요. 뭐 다링보도 냈고요. 뭐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옆방에 보안사 요원, 합수부 요원들이죠. 보안사 요원들이 앉아서 그걸 이제 저 재판정 그걸 감청하면서 쪽지 재판, 쪽지를 보내죠. 듣고 있다가 이제 엉뚱한 소리 나고 자기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맞는 소리고 딴 소리 나오면 쪽지를 보내서 이게 왜 뭐 그따구로 하느냐, 뭐 그러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번 쪽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저 변호인단 유명한 역할을 했던 분들 강신옥 변호사 작고하셨습니다만 안동일 변호사 뭐 김정두 변호사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비판한 게 이건 쪽지 재판이었다. 옆방에 합수부 요원들이 앉아서 재판부를 컨트롤 뭐 이렇게 판사들을 컨트롤하는 조종하는 그런 거였고 엉터리 재판이었다. 졸속이고 엉터리였다. 태윤기 변호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태윤기 변호사. 태윤기 변호사님이 군 법무관 출신. 상당히 좀 그 강북군 출신의. 강북 출신의 그 인권 변호사의 뭐 1세대, 0세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 최후 변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호사를 활동하면서 이런 건 참혹한 건 처음 봤다. 군인들이 집총해가지고 있는 이 엄오한 법정에서 쪽지가 오가고 하는 이 재판이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느냐. 통탄할 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분이 이제 톤이 높고 아주 그 우렁차신데 그 법정의 소리가 굉장히 울림이 컸었던 뭐 2010년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또 그 안기부 때 또 이게 제일동포 사건으로 해가지고 또 변호사 협회를 통해 가지고 또 제명이 좀 당했어요. 제일동포 사건에서 뭐 다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 피고인 가족들한테 판결문이랑 그 공판 조서 같은 거 줬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기부에 조사를 받고, 근데 형사적으로는 문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제명까지 당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끔찍한 독재를 그렇습니다. 끔찍한 독재를 이겨낸 이번 재심 이제 재판인데요. 그것이 뭐 법적 절차, 수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 주로 하실 거지만 저는 재심 재판이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재판, 역사 평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11.6 거사 중앙정보부장이 현직 대통령을 왜 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의미이고. 그런데 그것을 뭐 살인범인 건 뭐 사실이고요. 수사를 했어. 그거 했는데 이게 내란 목적이냐? 뭐 저는 아무리 봐도 집권 계획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대통령의 무덤 위에 올라서서 뭐 할 만큼 그렇게 도덕성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이 진술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집권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런 거를
법정에 온 얘기를 녹음을 해야 변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변호인단 29명이었는데 변호인단의 법정 녹음도 못하게 했어요. 그 무슨 재판, 그 재판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군사주의식으로 그냥 한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저 피고인 김재규 중정부장 피고인 뭘 얘기하면 조금만 말하면 막 제지하고 말 못해 맞고 전혀 그 재판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형사법적 절차 뭐 법적으로 이제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하고 재심 근거를 삼을 거고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재심 재판까지요. 아까 말씀드린 12.6 거사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이거 다 한 뒤에 그 기사 이거는 이제 특집 시리즈니까요. 네. 이른바 이제 보도 기사 스트레이트 뉴스 그것도 동아일보 있는데 동아일보 일면 톱으로 12.6의 원인 3대 원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걸 정리해서 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심 위반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부가 제일 정확하게 알죠. 네. 중정부장이 그 증거 중에 그 가장 좋은 징표 중에 하나가 부마 항쟁 아니겠습니까? 예. 유신 체제에 대해서 뭐 직접 도와서는 그 지역 출신 정치인 정치조자인 김영삼 시민당 총재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했어. 그렇죠. 뭐 뉴욕타임스 오고 기자회견 했다고 그래서 국가 모독죄로 구속시키라고 뭐 하는 판이야. 구속시키라고 막 그 박정희가 압박을 하는데도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게 구속 사유가 돼요. 뭐 국가 모독죄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신하고 인터뷰했다. 외신하고 인터뷰해서 정부 비판했다. 그걸 김재규 중정부장이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11일 그 자리에서 나와요. 김영삼 구속하랬더니 그렇게 어물렁어물렁 대체 하고 되냐 막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윤석열하고 홍장원 모르고 역사는 거기에 대한 그 김재규 중정부장의 답변은 김영삼 총재는 한번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것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근데 또 무슨 인터뷰했다고 그래서 다시 구속시키면 이중처벌 다시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반대하는 거죠. 그걸 뭐 차지철 경호실장 박정희와 함께 막 그 또 조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일본의 이유입니다. 민심 위반. 전체적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 저항, 민심 위반으로 이거 더 가면 폭발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과의 관계죠. 그 당시에 카터 미 대통령, 카터 행정부 인권 정책을 뭐 최대 자기들 대외 정책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 체제, 박정희의 유신 독재, 인권 탄압, 법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무부 또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그런 유신 독재 이런 유신 그 헌정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주한미군 더 둘 수 없다. 철수하겠다. 미국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중정부장한테 제일 먼저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정부장이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독대 미국에서 최고 송첩이 왔는데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한다. 헌정 조금만 완화하시죠. 예를 들면 김재규 자신의 법정 진술은 징유치 9호 매우 그 맹독 있어요. 맹독. 그거를 10호로 대체합시다. 조금 완화한. 그게 하니까 박정희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미국 놈들 갈 테면 가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기가 독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요. 가라고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걸 듣고 이제 김재규 자신은 법정에서 한 얘기는 만약에 그 당시에는요 한국이 지금처럼 뭐 러시아 당시 소련 중국하고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하고 외교 관계도 없을 때예요. 그렇죠. 남북 대화도 별로 없을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 열강들에 딱 맞닿아 있을 때고요. 뭐 그러니까 그 냉전이 아직 뭐 이어지고 있던 때 아닙니까? 냉전이 지금 첨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 국가안보 지상주의자지. 군 보안사령관도 하고 중앙정보부장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용인술은요. 자기 부하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권력 자리 두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김재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재규를 신임했던 거잖아요. 그 실력을 믿었고 강직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그러면 보안사령관 한 뒤에 중정 차장 하다가 중정한 뒤에 건설부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정부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미국 문제. 김재규 자신의 진술은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국을 빼내가면 한국은 태평양상의 인력 편주 신세에 불과하다. 그냥 태풍 앞에 그냥 그 등불이다.
이거는 뭐 국가 망하는 길이고 6.25가 재현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국 빼면 미국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나가라고 그래? 그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공식 법정 그 증언 진술로 뭐 나올 뻔하다가 막 막고 해서 못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의 사생활 부분이지요. 술과 여자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밤과 여자 단행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법정 진술에서 국룡동 안가 만들어 놓고 지금 삼청동 안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문화동산이라고 해서 거기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청와대 분수대. 그 왼쪽 편 위쪽에 왼쪽 편 위쪽에. 그 비밀 요정에 외부 여자 둘 불러다 놓고 술 마시고 하는 거를 그것도 뭐 그래 뭐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최홍사. 어쨌든 그 이제 그 박선호가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네. 막 막죠. 근데 그만 이제 아. 제지를 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박선호가 누구죠? 박선호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인데 의전과장. 당시에 한석규 역할. 연기하는 역할을 했다. 예. 별명은 대통령의 최홍사. 최홍사였죠. 예. 여자 조달하고 아이고야. 술 뒷바라지하는 그 담당자를 중앙정부 의전과장한테 시켰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건 너무한다. 아 그거 이제 네. 그저 국영동 안가 네. 그 요정 책임자 사무관이야. 중앙정부 의정부 사무관 남효주 사무관. 그러니까 남효주 사무관 그 관리인들하고 저 정원에 안 가지고 그날 당일날 아무리 대통령이 너무하는 거다 하고 토로했다는 걸 법정에 얘기하잖아요. 왜 너무한 거겠습니까? 그런 술자리 행사를 너무 자주 소행사, 대행사. 박정희 혼자 여자 불러놓고 술 마시면 소행사. 뭐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중앙정부 부장 뭐 이렇게 불러놓고 뭐 몇 사람이 같이 하면 대행사. 이거를 박선호의 법정 진술 사흘에 한 번꼴로 했다. 제가 도무지 쉴 틈도 없고 휴가도 못 가고 뭐 그랬다. 한 달이면 열흘 그런 술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너무한 거죠. 야, 이 술은 또 윤석열을 빼고 설명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박정희의 술과 여자 행사 사생활에 대해서 제일 정통하게 아는 사람이 김재규. 박선호하고 남효주 사무관 이런 사람들인데 중정부장 직보하니까 김재규가 천문을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미국 놈들 갈 때면 가라고 그래라든가 뭐 부마 항쟁 사건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차지철이가 12월 당일날. 그러니까요. 캄보디아에서는 뭐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 뭐 100만, 우리는 200만 죽여. 100만만 탱크로 밀어버려도 문제 없다. 그 얘기를 듣고 김재규가 나가서 준비했던 권총을 짚고 들어와서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지철의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이게 격발의 이유가 됐군요. 사생활이 이거는 너무 무너졌고 문란하고 그래서 주색에 빠져서 판단력이 마비됐다고 본 겁니다. 이건 놔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더 큰 일은 전쟁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겠구나. 그 재심 재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의 최후 진술, 그 누가 말릴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대로 두면 이거는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거지. 불보듯 뻔했다. 그래서 나는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수 국민 희생을 막기 위해서 내 은인이고 상관이고 고향 뭐 선배고 하지만 각각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당방위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에서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동기 부분, 실체적 부분, 그러니까 내란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그게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 그 자료 좀 올려주세요. 내란 목적.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같이 이제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절차와 실체를 이제 재판의 쟁점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재판에서의 그 절차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상계엄의 이연성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뭐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통령 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지만 계엄이라는 건 내란, 외환 중대한 위기에서 비상사태에서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유고일 뿐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게 하나 쟁점이 되는 네. 거고 예. 또 하나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당시에 12.16 당시에는 김재규는 민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법의 재판 사후에 비상계엄 유효하다 하더라도 네. 비상계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네. 예. 중정부장인데 왜 군법 재판을 민간인을 박흥규 대령 뭐 어쩔 수 현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그게 하나의 또 쟁점이고 박흥규 대령이 비서실장이었던 거죠. 예, 그때 이제 현역 대령으로 수행부관. 수석부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벽에 27일 날 새벽에 이제 1시 2시쯤 이게 그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체포됐을 때는 사실 일종 그때 당시 법에는 긴급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후에 48시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피의사 신문을 받았던 부분들이랄지 또는 뭐 이번에 재심개 결정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고문폭행이었거든요. 고문폭행.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에서 워낙 많이 나왔지만 본인의 항소 유서에서도 또 이제 228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는 228 선으로 228 선으로해서 228이 뭐야? 그 무슨 선이 있는가 봐요. 네. 이걸로 해서 228선? 네, 이걸로 해서 정기 고문을 당했다. 이런 것이 이제 써져 있고 또 안동일 변호사의 증언에서 이 목 밑에 이렇게 이게 핏줄 자국이 고문 흔적이 있었고 또 재산 포기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일부 한수 받았지만 포기각서를 쓰게 한 그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고문폭행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재심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절차도 이 법은 있을 건 다 있다. 다른 재심 사유 자주 다른 뭐 제일동포나 긴급조치나 이런 사건을 봤을 때의 재심 개시결정 사유는 거의 다 있는 절차도 이 법이 있을 건 다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 하나의 근본적으로 쟁점이 되고 이게 증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고문폭행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좀 쟁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부분 고문폭행의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예, 어느 정도는 저희 그것 때문에 오늘 재심 결정이 난 거고 이번에 그 증거 때문에 이번에 법원이. 그리고 이제 실체적인 부분도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대로 내란 목적이 있었느냐에 관련해서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요즘 지금 어제 엊그제 지금 현 대통령이 그 지금 첫 번째 기회를 했는데 내란죄라고 하는 게 그냥 글씨만 읽어보고 느낌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국도 참전과 국가 문란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것. 이게 사실 있었느냐. 그리고 이건 만약 어떤 그 지역을 점거해 가지고 거기에 통치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행정권, 치안권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일정하게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일종 사법 또는 권능을 이상한 이런 것들 절차가 아닌 경우로 해서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이게 뭐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면은 위헌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국권문란행위 되는 부분들이고 또 목적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의해서 설정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라는 헌법기구라고 하는데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하는 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있고 그러면서 폭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중이 일정한 결합해서 한 지방 이제 지방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안전을 파괴할 정도로 이러한 목적과 폭동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내란죄가 생겨나는 거죠. 이걸 돌아보면 하나도 안 통한 45년도에 보면 어떤 지역을 지역의 국가를 배제한 것도 국토를 참전하거나 없고 또 법률 기능을 소멸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정부 기구 국가기관을 강압해 최소한 선관위라 그건 현재 문제지만 국회를 그 유리창을 깨부시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행위가 전혀 국회의장의 그 공관에 군인들을 보내고 이런 행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비교가 쉽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습이라는 게 비교해서 표현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다중이 결합해서 폭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때 같이 했던 건 8명, 1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8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다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내란죄를 예정했을 때의 기본적인 이 법에 만들어진 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소수의 인원을 이거 국회에 보내서 질서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런 정도 과거 45년 전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도 명백한 너무 중재인데. 너무나 예, 명백한 너무 거고. 중재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꽃이 피면은 한 사람 올 한 1, 2년 안에는 꽃이 피고 어쩌고 하면은 어떤 분은 내란 목적이 벗어나게 되고 어떤 분은 내란죄로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 역사적 희비가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뭐 글씨를 뭐 법률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제 윤석열의 행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 본다 비교한다면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뭐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우리 부분이 현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내란의 흑역사 대표적인 내란은 뭐 전두환 5.17, 5.18 내란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로 징표는 그거지요.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뭐 입법회의 예. 뭐 그러니까 국회 완전 무력화해서 입법회의 네. 이번에 국가 비상 입법회의 회의를 만들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저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재판에서 최상목 입증이 돼야 되겠지만 뭐 이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는 뭐 결정적인 내란의 징표 중에 하나가 증거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국회나 헌법기구 뭐 이런 거 다 무력화시키고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하려는 게 내란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11.6 거사 뭐 김대규 거사를 내란 목적이다.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건 막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나 그걸 또 법정에서 법적으로 잘 입증을 네. 하셔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재심, 역사재판, 역사평가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11.6의 뭐 정당성이랄까 정치적으로 뭐 사람을 살해하고 살해한 거는 그 어쩔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런 내란 목적은 아니었다. 그건 아니다. 또 하나 정당성 중에 매우 중요한 거는 김재규 본인이 법정 진술 최후 진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인데 왜 다수 국민이 희생될 게 불을 보듯 뻔했다. 여러 가지 그 발언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박정희 각하는 내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 그 무슨 맥락입니까? 그냥 더 갔으면 예. 매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수모도 겪고 그런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민중의 밥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민중의 밥이 될 수도 뭐 그런 있었다. 여러 독재자 뭐 그렇죠. 다 대표적으로 뭐 뭐그 프랑스 중동의 독재자들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네. 민중들은 잡혀가지고 막 그렇죠. 아까 우리 현장 처형당하고 그런 거 있지 교수님께 않습니까? 민심 이야기했지만 이제 진술 피해자 그 김재규의 진술 과정을 쭉 읽어보면은 듣고 보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전부터 한 2번 정도의 그 살해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죠. 예, 2번 정도. 군단장 때도 했다는 왜냐면은 거고 건설부 장관 때도 했다는 그러니까 건데 근본적으로 고민이 좀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 유신에서부터 시작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고뇌했던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영구 주권을 하는 거고 이 양반은 다른 나라 대통령에서 그만둘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그때부터 한 2번 정도의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보거나 가장 좀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었던 건 아까 말씀하신 부마 항쟁 부분이었던 직접 헬기 타고 그 현지를 갔다 와서 보고되었던 문서 같은 것을 보면은 그때의 양태들 그러니까 일시적 그 학생 소요 사태하고는 다르다. 부망쟁이. 예, 이게 그 보고하죠. 그 일정하게 학생 소요들은 뭐 그때 당시는 그 학교 내에서 하거나 조금 대운받고 나오거나 이런 정도였지만은 여기는 일단 시민들이 합세하겠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민심이 이만되고 있다. 거기에 가장 큰 이거 뭔가 좀 말기적 증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좀 예.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불이 나고 뭐 이러면서도 특별하게 어떤 그 사람이 희생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으면서 상당히 이거는 김영삼 그 당시에 총재로 인해서 발생했지만 김영삼하고 무관한 이 독재 권력에 대한 마삼의 민심, 부마의 민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좀 이건 이 정권의 말기구나라는 네. 것들이 가장 강한 동기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을 이게 해봅니다. 김재규 장군이 그 박정희 네. 독재, 박정희 권력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 보기 시작한 거는 보안사령관 때도 일부 나타납니다. 보안사령관 때 삼성기원 했거든요. 박정희 삼성기원 네, 때 삼성계연. 김재규 보안사령관 그리고 박정희 자신이 모셨던 정치적 스승
공화당 초대 총재 정구영 총재 법조인 출신이죠. 이분을 삼성계는 반대했다고 그냥 내치죠. 정당 당에서 축출. 네, 본인이 사퇴했지만 네. 나가죠. 그런 분들을 보안사령관 김재규가 찾아가서 저 위로하고 인사하고 그런 장면이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자기가 권력자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 김재규 본인의 그 언급 이런 걸 보면은 존경했던 인물들 네. 이게 뭐 의인 기질이 다분히 있는 분인데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했고 좋아했고요. 뭐 결국 그런 11.6이 안중근 의사 의거 일입니다. 네. 이게 뭐 우연치 않게. 그러네요. 네. 네. 그렇고요. 존경했고요. 또 한 분은 장준하 선생 얘기도 나와요. 독립군 출신 네. 박정희한테 많이 정책 탄압 받았고 그 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정구영 공화당 초대 총재 같은 분들 네, 가서 네. 이렇게 인사드리고 한 것이 있고요. 그 YS 김영삼에 대해서 자꾸 핍박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것도 끝까지 방어한 거 보면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제명까지 했는데 또 그걸 구속시키라고 그러냐 하고 반발심이 있었고 그걸 이행하지 않고 하면서 차지철 박정희한테 막 그 핍박을 당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서 김재규 장군 중정부장 김재규는 상당히 어떤 분들은 뭐 유신 체제의 2인자였고 누릴 건 다 누렸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해서 뭐 이렇게 팡팡 권총 쏜 거는 그거는 뭐 상당한 거사였지만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로 찬양할 그런 거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서의 그 기질이랄까 그런 철학은 깔려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민을 했고 근데 그런 사실 솔직히 겁니다. 저희 네. 이제 뭐 저희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예. 하나가 사실 저희 이제 저뿐만 아니라 변호단 이제 3명 우리 이상희 변호사랑 예. 이영기 변 같이 예. 진행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긴급조치를 위헌 판결을 저희들이 받아내고 또 제일동포 네. 이 안기부와 예. 국정원 중정이죠 뭐 이런 사람들을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재심 청구해서 뭐 이렇게 받았던 다시 말해서 중정이라고 하는 데서 인권팀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가해자의 한 축인 김재규에 대한 변호를 한다는 것들에 대한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한국 변호단 내에서도 아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게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 참 고민이 좀 솔직히 네.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까 뭐 그렇지만 저희가 뭐 의인이다 아니다 저희들은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진실이 뭐냐. 당시에 어떤 법적인 환경 속에서 문제로 많이 다투시겠죠. 예.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 김지용 교수는 김재규가 의인이다 역사적으로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냐 딱 물어볼 때 저는 그 양단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뭐 정치학자이고 언론인으로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기질이 있는 분이고 굉장히 부당함을 보고 고민했고 정치적 독재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고 그런 사람인 건 사실이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재평가 필요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아,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네요.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어쨌든 막 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걸로 일부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재심 법정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역사와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시 대구의 그렇죠. 그 한복판에 박정희 동상이 들어서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우상화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구미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생가방문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왜 당시에 김재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왜 쏘았나? 왜 박정희 정권을 끝내야만 했다고 생각을 했나라는 아주 정확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다시는 후대에 지금 만약에 까딱 잘못했으면 윤석열 정권이 계엄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방송도 못할 것이고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변호사님 포함해서 뭐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가서 고문받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그리고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 유혈 사태 안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
꼭 누가 죽거나 다쳐야만 사건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본인에게는 죄가 없고 오로지 다 부하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떠넘기는 윤석열 피고인을 보면서 이 역사가 45년 만에 박정희처럼 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 역사는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시 여전히 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박정희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 어디냐면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살렸다. 과거가 현재를 그렇죠. 살렸다. 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 그 속에서 한강 소설에 나오는 예, 거죠. 작가 그런데 잘 그 사실 그러니까 11.6 이후의 비상계엄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그리고 포고령 10호 그리고 그다음 삼천교도 13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은 긴급조치 1974년도에 있었던 긴급조치 1호부터 1, 4 그다음에 9호까지 있었던 역사 이것들이 사법적으로 그 위법이다라고 판단받은 부분들은 사실 긴급조치는 201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긴급조치가 나온 지 그 40년 가량에서 그것이 이윤무효라고 나왔던 거고 또 5.17 관련 비상계엄 확대 문제도 그 전두환 그 내란 반란죄하면서 97년도에서 그 판단이 나왔고요. 또 삼천교육대 관련해서 포고령제 13호 또한 80년 그 8월달에 나왔지만 얼마 전에 2018년도에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각은 넘어갔던 거지만은 이제까지 비상계엄의 역사를 돌려보면은 비상계엄의 발동은 정치 권력이 정치적인 그 전환 또는 변화를 또는 안정화를 위해서 행해졌던 건데 그로 인한 많은 5.18 관련 그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또 삼천교육대 관련 피해자 양산 많은 사람들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뭐 30년 40년 만에 이혼 판단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늦어졌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97년 남은 그 전두환의 판결을 통해서 비상계엄도 요건이 있구나. 네네. 그렇죠. 오늘 변호사님께서 쫙 정리해주신. 내란이란 게 뭐구나. 굉장히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긴급조치 위반했던 투쟁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5.17 피해자들, 삼천길 관련 피해자들 그 많은 이제까지 희생되어졌던 피해자들이 사실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의 현재를 살렸고 그럼에도 배워야 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비상계엄 선포권 또는 비상대권을 하면은 대통령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거는 있거든요. 이미 소추인 그거는 윤석열. 80년 이전에 그때 그 판결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통치행위로서 안 한다 이런 거 나왔지만 긴급조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통치행위로 해서 안 한다고 했지만 최소한 2010년도에 오종상 사건에서 통치행위 사법수사 대상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통치행위 아니다. 통치행위 아니다. 통치행위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통치행위도 아니지만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수사 대상이 된다. 그리고 통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 심사가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긴급조치 같은 경우는 유신헌법에 보면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한다. 헌법 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심사 못 받는다고 계속 학자들이 써왔지만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 된다고 했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법심사 된다고 했더니만 이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일관되게 이미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왕 면제론이거든요. 예전에 전제 시대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 대통령 천황은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밑에의 A급 전범들 처벌받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찌푸라기가 남아 있는 거죠. 본인이 지금 일본 천황 흉내 내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황은 책임지지 않아서 김용현 탓, 곽종근 탓, 조지호 탓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통치행위론이나 또 사법심사 배제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 긴급조치랄지 또는 그 정승화 판결들이랄지 또는 이후에 그
포고령 10호, 13호 이런 부분들에 이미 다 이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다 예, 다 알고 알고 있는 있어요. 얘기를 예, 황당무계한 해봐야 소리를 하고 있는 헌재 거다. 재판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궤변인지 교변인지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아이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 모든 통치행위 다 법적 절차 지켜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절차 지켜야 되는 게 뭐 통치행위를 하되 그렇지. 예.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거 하는 거다. 그거는 진짜 군주 시대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 할 줄 알았는데 할 게 없구나라고 맞아요. 탄식했던 것은 또 어떤 절차와 내용을 지키려면 이게 참 어려운 것을 이제 고뇌한 거지만은 최소한의 헌법과 개헌법에 있는 내용 글씨만 읽을 줄 안다라면은 그것을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사실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오늘 조 거거든요. 변호사님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윤석열은 일본 천황 흉내를 내는 것이다. 아무도 절대 일본 천황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A급 전범들이 다 책임을 진 것처럼 윤석열도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 책임은 아니다. 끊임없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천황 흉내내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김재규 사건의 재판을 쭉 들어보면 느끼는 것들은 꼭 그게 잘했다 안 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거기에서 부하 직원들이나 본인의 진술이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느낌. 그렇죠. 그거는 좀 이거는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나는 명령에서 했고 나는 지킬 건 지켰다. 그리고 나는 뭐 죽어도 괜찮고 뭐 내 부하들은 꼭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고뇌의 이야기 같은 거 보면서 김재규는 그런 말을 합니까?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부하들은 좀 살려달라. 나는 어찌할 줄 윤석열은 안다. 부하한테 다 책임 떠넘기는 나는 어떻게 될지 알게 안다. 나는 어떻게 될 줄 안다. 부하들은 살려달라. 나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이건 수사관들이 얘기하는 건 일종의 다 확신범들이다. 뭐 하겠지요. 뭐 그런 거고요. 그 김재규의 그 부하들 박선호 의장관도 그렇고요. 또 가담했던 그 경비원 조장도 그렇고요. 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정희의 사생활을 알았던 중정 요원들은 이거 문제가 크다. 국가 원수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이거 문제가 크다고 알았고 그리고 그날 당일날 이렇게 모여 해놓고 많이도 아니죠. 한 서너 명 모아놓고 김재규가 오늘 한다 할 때에 사생활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때 봐드립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물어보는 게 박선호가 확인하는 게 오늘 각하까지입니까? 차지철만 주이냐 뭐 박하가냐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렇지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박흥주 대령은 박정희 사생활에 대해 잘 몰랐어. 수행 부관이기 때문에 그 뭐 술과 여자 그 국민도 안 가요 운영 그 뒷바라지 하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뭐지? 굉장히 그 당황했다고 본인이 표현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당황했고 또 하나 뭐냐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보니까 나만 모르는 것들이 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진행됐나 하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생활 부분이 제가 공식 재판 기록에는 없지만 매우 그 중요한 11.6 그 거사 동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판단력에 큰 그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그 대목에서 영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흥군지 박선호인지 모르면서 툭 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흥주가 조금 주저하니까 김재규가 이제 끝내고 들어가면서 툭 치면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치고 들어갔다 하고 박흥주가 진술하고 그래서 자기도 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 속에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의롭다는 표현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진술하는 태도들이 어쨌든 뭐 적장으로서 배운다는 건데 상당히 좀 그 인간적인 좀 그 쓸쓸함이랄까 참 애처로움을 전라도 말로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쟤는 쟤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이 됐고 해방 이후에 분단 이 가운데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 혼란 이후에 군사독재 한국 전쟁 겪고 군사독재 그리고 이제 박정희 시대가 18년 통치를 한 거죠. 18년이죠. 네, 18년. 한 사람이 18년 통치 박정희 왕정을 우리가 아직도 청산을 못한 거예요. 이승만 보수 정권 몇 년?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노태우 몇 년?
32년간 아니 군사 독재만 32년간 이승만 12년 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화가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 건데요. 그러면 도합해가지고 67년에 우리가 암울한 역사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밝은 역사를 써나가려면 이거 한참 진도 나가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그 듭니다.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에 대해서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식민지 근대화론도 얘기하고 뭐 개발 독재가 뭐 리더십을 뭐 했다고 얘기도 하지만 하버드대 교수들이 대체로 박정희의 공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 그 에즈라 보겔 사회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쓴 아시아 동아시아 산업화 네 마리의 작은 용 거기 보면 역시 일본 근대화의 그 역할을 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나중에는 자기가 쓴 부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의 배경은 한국민들의 투지이다. 제1의 요인이다. 그 투지가 뭐냐? 하나는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그래도 그 겪었다. 두 번째는 6.25 전쟁이다. 그 가혹한 전쟁을 극복해냈다. 세 번째 군사 독재도 겪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다 극복하고 나온 한국민의 투지가 한국 경제 고속 성장의 원동력의 배경이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그분이 아주 그냥 감탄하고 놀란 거는 그 고속 성장이 1970년대에 한국민들, 한국 그 근로자 노동자들의 그 평균 근로 시간이 몇 시간? 10시간, 11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미 고속 성장이 완성된 뒤에 1980년대에도 그 시간이 몇 시간? 8시간. 48시간. 그러니까 뭐 저 주당 48시간.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하는데요. 일본은 경제 성장한 뒤에는 6시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은 계속 그렇게 갔다. 이게 한국민의 투지와 의지이다. 그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무슨 뭐 개발 독재, 무슨 뭐 일본 식민지, 무슨 뭐 근대화론 그거는 뭐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하고 그 예지라 보겔 교수가 결론을. 자기 저서에서 나 썼어요. 딱 보여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부가해서 말씀드리니까는 김재규 역사 재판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제가 뭐 김재규 동정론을 펼 입장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중앙정보부에 다른 부장이었지만 끌려가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2박 3일 공원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중정 정말 그렇지요. 예, 그러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브루투스다. 로마 제정 시대에 시저를 암살한 그 시저가 뭐 장군으로 군인으로서는 괜찮을지 몰라요. 정복 왕이었고 근데 그리고 저 브루투스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뭐 신임하고 뭐 이렇게 뭐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시저가 로마의 그 독재자 왕정 군주정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로마 공화정에 대한 배반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음모해서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박정희를 시저에 비교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고사는 별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투스의 그런 결심과 김재규의 결심이 유사한 점은 있다고 비교하고요. 그래서 하나 부각하고 싶은 거는 너무 늦은 이유가 뭘까? 한국 국민들의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회 문화 통념상 의리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웠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11.6 이후에 이른바 내란 집단인데 합수부 보안사를 중심으로 합수부 이 사람들 수사 결과 발표 김재규를 완전히 그냥 그 탕화로 만들었어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갖고 그러면서 그 일반 국민들의 민심으로 차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김재규 사형 선고 언제 내렸습니까? 재판 시작은 12월 초, 12월 4일 시작됐어요. 9회 1심 재판. 그 2월 달에 2심 재판 3회 하고 2월 말쯤에 아마 확정 판결. 그리고서 바로 사형 집행 5월 20일 5월 24일 20일 날 대법원에서 5.18, 5.17, 5.18 그 광주 민중 항쟁이 한창일 때에 그냥 급하게 그 사형 집행했는데 그 이유가 그 민중 항쟁 속에서
김재규 구명 구호가 나올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과 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이 네. 구명운동을 갈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졸속으로 급속하게 사형 집행이라기보다는 처형이죠. 정치적 처형이죠. 그렇죠. 자, 제가 보기에 이 많은 얘기를 하려면 한 2박 3일은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목마다 또 말씀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역사를 오늘 새롭게 또 저희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취재 편의점에서는 남들이 잘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네요.